더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정치권은 오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기업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며 민생과 경제 회복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강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고 결정 기준도 보완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을 오후 4시 반에 발표합니다. 노동계는 노사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임종석 비서실장을 포함해 수석 비서관급 참모진 교체 인사를 단행합니다. 교체가 예상되는 참모는 임 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으로 새 비서실장에는 노영민 주중국 대사, 새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 새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민주당 의원이 유력합니다. 고용 승계와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420일 넘게 불뚝 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 홍기탁, 박준호 씨가 오늘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파인텍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은 4차 교섭까지 결렬된 상황에 문제를 더는 지켜만 볼 수 없다며 오는 10일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내용 등을 두고 여야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새해 국회가 정쟁보다는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야당이 특감반과 적자 국채 발행 의혹 등에 대해서 쉽게 물러나지 않을 분위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야당의 요구가 거셌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각종 사찰 의혹 등 청와대의 불법과 월권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국회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불러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인 선서가 없는 일반적인 상임위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이 기재위를 청문회나 이런 것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민의 의혹이 남아있는 만큼 적자 국채 발행 의혹에 대한 신속한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국민도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알게 됐을 것이라며 이번 의혹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해서 국회도 청와대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현안과 관련된 상임위 개최 또 청문회 또 소규모 단위의 국정조사 등은 자주 개최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당은 의식적으로 이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기 때문에 이제는 민생을 살릴 입법을 하자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 국회가 좀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을 챙기고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장과 5당 대표 회동이 있었죠.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중점 사안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의견 접근이 있었습니까? 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나는 초월에도 새해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야 3당 대표들은 이번 달 안에 합의하기로 한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는 합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오늘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 교환은 했지만 현격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을 뿐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한 언급은 없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힘을 합하자고 말했고,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여야가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자며 곤란한 상황을 피해 나갔습니다. 오찬에 앞서서 문 의장은 연합장에 썼던 화이부동이라는 사자성어를 화두로 꺼내면서 군자는 생각이 다르고 개성이 달라도 화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도 합의를 위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도 여야의 화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고 결정 기준도 보완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오늘 오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노동계는 노사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용규 기자. 네, 한용규입니다. 네,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이원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위해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우선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상한, 하한 구간으로 정합니다. 이후 노사 대표 외에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대표도 참여하는 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노동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시간쯤 뒤인 오후 4시 반 최저임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위원회 위원 수와 추천 방식, 결정 기준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문가 토론회와 노사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달 중에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예상대로 노동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결정위원회의 노사위원과 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우리나라가 2000년에 비준한 ILO 최저임금 협약은 권한 있는 노사 대표가 최저임금 제도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ILO 권고보다 훨씬 후퇴한 것으로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성급하고 설익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 발표를 즉각 중단하고 정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집해서 관련 노사 당사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모레 만나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한윤규입니다. 네, 4시 반으로 예정된 정부 발표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 구직급여 총액이 연 6조 5천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조 원을 넘은 건 처음으로 고용 사정이 그만큼 좋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고용의 질을 판단하는 잣대로 평가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4,753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두 합하면 6조 5천억 원 가까이 돼 전년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 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6조 원을 넘은 건 처음인데 그만큼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웠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 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루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지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덩달아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2012년 10월 이후 7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구직 활동은 적극 지원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기관과 연계해서 과세정보라든지 출입국 정보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여러 가지 부정수급 사례들을
적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도 고용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최저임금도 올라 구직급여 예산 7조 2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YTN 김장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고영한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다시 소환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오전 9시 반쯤부터 고영한 전 대법관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양승태 사법부에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7일 공모관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두 사람의 영장을 기각했죠. 앞서 검찰은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기 전에 두 전직 대법원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이어서 양 전 대법원장 조사까지 모두 마치면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420일 넘게 굴뚝 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들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파인텍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 서울 목동 열병합 발전소 굴뚝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공 농성 중인 두 노동자의 단식 농성 돌입과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홍기탁, 박준호 두 사람이 어제 오후부터 단식 의사를 전한 뒤 음식물과 물, 배터리 등을 굴뚝위로 전달해주는 줄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행동은 4차 교섭까지 결렬된 상황에서 더는 문제를 지켜만 볼 수 없다며 오는 10일 검찰에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를 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임종석 비서실장을 포함해 수석 비서관급 참모진에 대한 교체 인사를 단행합니다. 일단 내일 교체가 예상되는 참모는 임 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 3명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일은 문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3명의 인선을 발표하고 비서관급 인사는 새 비서실장이 업무를 시작한 뒤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비서실장에는 노영민 주중대사, 새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 새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민주당 의원이 유력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정홍보비서관과 의전비서관, 고용노동비서관, 과학기술보좌관 등 현재 공석인 비서관 4자리를 채우고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백원우, 조한기, 송인배, 권혁기 비서관 등을 교체하는 인사도 이르면 이번 주에 단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해를 넘기면서 한 달 만에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 내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1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긍정평가가 46.4%로 지난주보다 0.5%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1.5%포인트 떨어진 48.2%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는 긍정,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부정평가가 많았습니다. 20대에서는 잘못한다는 평가가 잘한다는 평가보다 2.8%포인트 높은 46.2%로 나타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호남 지역에서만 긍정평가 비율이 높았고 경기, 인천과 충청권,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등에서는 부정평가가 많았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8.3%로 지난주보다 1.5%포인트 상승했고 자유한국당은 24.8%로 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각각 0.9%포인트,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 보도 이후 지지도가 오름세를 보였지만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 영향으로 다시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2일부터 4일까지 모두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팟캐스트 방송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다시 한번 대권 출마설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대통령 안 나갈 사람을 여론조사에 넣으면 여론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며 조만간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안 할 건데 뭐 자꾸 이제 거론이 되고 또 혹시라도 뭐 일부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만 언론사 여론조사 이런 데 자꾸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국민들은 뭐 대통령 후보든 국회의원 후보든 정치할 사람 중에 골라야 되는데 그렇죠. 네. 하지도 않을 사람을 거기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일정한 여론 왜곡 현상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안 되고 싶어요. 네, 안 되고 싶고 선거에 나가기도 싫고 3년 반쯤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사장 임무도 완수하고 아마 이렇게 추운 날은 안 되겠지만 날씨만 좋다면 낚시터에 앉아 있지 않을까요? 4년.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의 2차 북미 정상 언급과는 달리 북한의 대미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담판을 앞두고 기싸움이 다시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곧 2차 정상회담 장소가 확정될 것처럼 말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북한은 조용합니다. 오히려 연일 대외 매체를 통한 대미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비핵화 조치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다만 정부기관이 아닌 개인 성명 형식으로 수위를 다소 낮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곧 재개될 회담을 앞두고 기선제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를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신고 검증을 논의해야 하는 고위급 회담을 피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달 침묵을 깬 북한은 미국의 상응 조치가 없으면 비핵화의 길이 막힐 수도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북미 간 어렵게 마련된 협상판을 깰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고심 어린 신년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북미 모두 2차 정상회담에 적극적이지만 입장차는 여전히 큰 상황에서 협상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국방부는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의 저공 위협 비행을 규탄하고 사격 레이더 가동 주장을 반박하는 일본어 동영상을 추가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 4일 공개한 한글과 영문판 반박 영상에 이어 유엔 공용어를 포함한 6개 언어를 추가로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 공용어는 영어와 중국어, 러시아, 프랑스, 스페인, 아랍어로 여기에 한글과 일본어를 더하면 모두 8개 언어의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신천대로에서 역주행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의 문제 제기에 경찰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미적거리는 사이에 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쯤 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취재해보니 역시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편없이 찌그러진 차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실려 나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신천대로. 원인은 역주행입니다. 지난달 9일 밤 도로를 거꾸로 달려오던 차량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역주행 때문에 큰 사고가 일어날 뻔한 순간입니다. 역시 신천대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명확하게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색깔 노면 유도서를 설치를 하고 교통안전 표지판, 시선 유도봉 등을 설치를 해서 시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시설 설치 주체인 대구시가 미적거리는 사이 역주행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복잡한 도로 구조에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에 들어가려면 도로 오른쪽으로 빠져야 하는데 표지판은 잘 보이지 않고 도로 폭이 좁아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사고 운전자도 진입로를 지나쳐 달리다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경덕에서 우회전하면은 신천대로 빠지는 옆길이 나옵니다. 빠지는 길 모르고 직진해버리는 거예요. AB만 보고 간 거지, 이제. 신천대로는 하천을 따라 고가도로와 지하차도로 연결돼 있는데
두 차례 역주행이 시작된 교차로는 지하차도를 덮은 상판이 다른 곳보다 좁습니다. 다른 교차로는 조경시설과 보도블록을 설치해 차도가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하지만 문제의 교차로는 이런 시설 없이 도로의 여러 선만 어지럽게 그어져 한눈에 봐도 복잡합니다. 도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어깨가 있고, 그다음에 좀 표지판이 좀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사고 날 뻔도 한 번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도로 구조가 이런 것은 안전보다는 비용을 우선해 설계한 탓입니다. 다른 교차로에 비해서 상판 길이가 좀 짧은 것에 비해서 그것도 아마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는 있고요. 최저가 입찰로 되다 보니까는 설계를 좀 윤택하게 아니면 좀 여유 있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공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당장 도로 구조를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안전시설을 보강한다고 하지만 잇따라 발생한 역주행에 운전자들은 오늘도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정신과 진료 중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30살 박모 씨가 집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병원에 들고 간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진료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 대치로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이른바 셧다운 사태가 또 주말을 넘기며 역대 최장 기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셧다운 16일째를 맞은 현지 시간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장벽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국가 비상 상황을 보고 있다며 앞으로 며칠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방정부가 셧다운으로 가장 오랫동안 문을 닫은 것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로 1995년 12월 16일부터 이듬해 1월 5일까지 21일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북부 알프스 지역에 5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져 눈사태 경보가 내려지면서 관광객 1만여 명이 한동안 고립됐습니다. 독일 남부 지역에서도 폭설로 인해 주말 사이 항공기가 대거 결항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설로 차량 통행이 금지된 도로 위를 제설차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50cm 이상의 눈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오스트리아 북부 산악 지역 도로 곳곳이 폐쇄됐습니다. Wurde jetzt gerade die Landesstraße zwischen Rautz und St. Christoph aufgrund der erhöhten Lawinengefahr gesperrt und wir können jetzt noch nicht sagen, wie lange diese Sperre aufrecht bleibt. 영문도 모르고 이 길로 들어서려던 차량들이 잇따라 유턴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눈 쌓인 도로는 어디가 길인지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힘겹게 제설 작업 중인 주민들만 눈에 띕니다. 아이들만 신이 났습니다. Die Wetterlage ist natürlich schon ein bisschen prekär, da wir sehr viel Neuschnee bekommen haben, was wir uns auf der einen Seite wünschen. 오스트리아 기상 당국은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눈사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알프스에서 가까운 독일 남부의 미넨 공항도 주말 사이에 폭설로 인해 수백 편의 항공기가 결항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공항 대합실에서는 여행객들의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집니다. Nee, also jetzt bin ich überrascht, dass eigentlich weniger los ist. Viel schlimmer war es im Straßenverkehr. Die Autobahnen von Österreich hierher, das war absolutes Chaos. 독일 기상당국은 월요일까지 남부 지역 곳곳에 4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사진으로라도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캄보디아 전통 가면극이 있습니다. 라콘콜. 태국과 원조 논쟁까지 벌어졌던 이 가면극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는 라콘콜을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고 캄보디아에서도 후계자 양성과 공연 확대 등 라콘콜을 지키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전통 가면극 라콘콜 공연입니다.
태국과 원조 논란을 벌여온 라콩콜이 자취를 감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라콩콜을 전수할 수 있는 달인이 극소수만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라콩콜은 과거 캄보디아 급진 좌익무장단체 크메르 루즈 정권의 탄압을 받았고 최대 220만 명에 이르는 학살 희생자 명단에 무용수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네스코는 지난해 말 라콩콜을 긴급 보호가 필요한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라콩콜 달인들도 후계자 양성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라콩콜 달인들은 캄보디아의 주요 도시에서 공연을 펼치며 명맥을 이어갈 수 있다는 희망의 싹을 조심스레 틔우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죠.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몇 나라에서는 날짜 계산 방식의 차이 때문에 1월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들일까요? 기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타 썰매에 올라 성탄 기념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 눈엔 다소 어색한 1월의 크리스마스지만 성탄을 맞아 바라는 소망은 어디나 다르지 않습니다. Мир, здравия, срещу и болju budućnost. Pa svim pravoslavnim vernicima srećan Božić, Badnji dan i sve najlepše, puno dobrog zdravlja. 세르비아의 크리스마스는 1월 7일. 러시아와 그리스 등에 퍼져 있는 정교회는 율리우스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파들이 기준으로 한 그레고리력과 13일 차이가 납니다. 마른 잎이 붙은 떡갈나무 가지를 들고 와 모아서 태우는 것도 독특한 크리스마스 의식입니다. 이집트에서도 1월에 크리스마스를 지냅니다. 무슬림이 많은 이집트에서 정교회 신도는 10% 수준. 종교적인 충돌이 없지 않은 곳이지만 올해는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성탄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근처에서 보안 검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틀 전 한 교회 근처에서 폭탄이 터져 경찰관이 숨지는 테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أتمنى من شعبنا إنه يتماسك ويتكاتف وأتمنى إن إحنا ننبذ أفكار العنف لأن الإرهاب مش بيبدأ باللي حط القنبلة هو فكرة وثقافة مبنية على الكراهية ونبذ الآخر. 예수의 생일이 실제 언제인가 하는 건 신학자들도 의견 일치가 안 되는 문제지만 더 아쉬운 건 서로 사랑하라는 그의 가르침도 2000년 넘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긍정적인 조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밝힌 김 위원장의 신년사 다음 날 트위터로 호응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장소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negotiating a location. It will be announced probably not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얼마 전 CNN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아시아 지역 후보지들을 사전 답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망됐던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외에도 미국의 하와이 그리고 남북한 사이의 비무장지대까지 전문가들은 거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사항도 전해지면서 2차 북미 회담 성사는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변수가 있습니다.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현재 잠적한 상태고 미국 망명을 원하고 있다는 이탈리아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주 정상적이고 선진 서방 국가의 지도자 모습을 연출했거든요. 그런데 그 체제가 싫다고 북한에서 아주 잘 사는 상류층 엘리트가 이거 체제를 이탈해서 망명을 선택하니 이건 그냥 따귀를 맞은 셈이죠. 모욕을 당한 그런 거고
자기가 아무리 정상적인 지도자 생세를 할래도 이 3층부터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모욕감에 이러고 있는데 또 더군다나 지금 미국으로 가려고 한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조율이 이루어지는 매우 민감한 시기에 일어난 망명 요청 사건이 대화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큰 변수는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 간의 만남이란 워낙 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북한 측이 소극적으로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북미 간의 핵 협상은 양측의 전략적 이익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사실은 급이 좀 낮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체제 안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대화에 조금 더 소극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고위급 대화가 개최돼서 정상회담으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져서 북한이 정상국가로 미국과 교역 및 협력이 이루어져도 북한의 체제 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을지 우려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는 있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반면 미국 입장에서는 정상회담 준비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상 북한과의 대화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주장입니다. 내년도는 이제 선거 미국 재선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선거 국면으로 1년 내내 전 들어간다고 보고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장 중시할 것 같고요. 또 미국 내에서 이제 셧다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돌파하는 차원에서도 성과를 외교적으로 이제 거둬야 된다는 이 부분은 이제 강한 것 같고 또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이 문제는 신중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올해 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아주 커 보입니다. 이제 남은 건 시기와 장소를 실질적으로 확정할 고위급 회담입니다. 아직 양측의 공개적인 접촉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만남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얼마나 접근이 이루어지느냐가 2차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의 조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은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육자와 아이에게 돌아가는데요. 영상 리포트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주소지를 숨기고 본인 휴대폰의 명의도 숨기고 법원에 혹 나오면 본인은 생활고에 너무 힘들어서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고 특정한 수입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희가 법으로 찾아낼 수 있는 수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빠랑 저랑은 헤어졌지만 제 아이에 대해서 아빠가 지어야 될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사를 양육비 어떻게 할 건지. 이거 뽑아서 내가 사고 늦은 게 알아서라. 법대라면 될까요? 맞잖아. 법대 내갖고 내가 사고 너희 있구만. 아이구나. 법원 가서 그 법대라고 될 거야. 법원이 안 나오니까는 내가 니를 처분받은 거야. 이행명령을 어렵게 받아내서 이행명령을 요구를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급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또 어렵게 또다시 재판을 시작하죠. 감치재판에 대한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이분이 숨어버리거나 아프다라고 이렇게 사유서를 써내면 사실 감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아동학대로 처벌을 해달라는. 양육비 지급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20년이나 지금이나 양육비 소송은 변함이 없습니다. 집행력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 사이에요, 저희 아이들은 오늘도 잘하고 내일도 잘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20년 동안 이렇게 양육비 소송에 매달리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가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은 연말 국회 운영위 개최와 또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다소 주춤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해당 상임위 개최와 함께 국정조사, 특검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정조사, 특검과 같은 추가 진상규명 활동이 필요한지를 물었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찬성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운영위 개최 이전에 실시된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찬성은 줄었고 반대가 높아져서 이번 조사에서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사 시점에 불거진 이른바 신재민 논란은 여론에 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번 주 YTN 현안조사,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지를 물었던 현안조사 결과를 저희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이외에 국정조사나 특검 등의 추가 진상규명 도입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46% 가까운 분들이 찬성한다,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하셨고요. 검찰 조사로 충분하다라고 답해 주신 분은 42% 정도였습니다. 46대 42. 오차 범위 내에 팽팽한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수치는 아니죠? 네, 팽팽하게 나온 거고요. 뭐 이쯤 되면은 어느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예상보다는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보통은 국정조사라든지 뭐 특검 뭐 하자는 질문을 던지면 찬성 쪽이 한 50% 이상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사안은 거의 팽팽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반대 의견이 이제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보니까 정치적 이슈가 워낙 핫한 이슈로 이제 바뀐 부분이 있어서 보역 구도가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수층은 찬성 의견이 높고 진보층은 또 반대 의견이 높고 중도층은 팽팽하고 다만 좀 눈에 띄는 것이 20대 같은 경우가 5, 60대와 궤를 같이 했다. 3, 40대는 반대했는데 20대는 또 찬성 의견이 5, 60대와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연령대는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도표와 함께 보기로 하고요. 이 여론 흐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46대 42 팽팽하게 나타났지만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이제 꽤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도 뭐 의혹 조사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흐름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SBS에서 연말에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보기를 비리 혐의자의 허위 폭로냐 아니면 이게 민간인 사찰임으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냐. 또 하나 보기를 들었던 건 개인 일탈임으로 조사는 개인 일탈이나 조사는 필요하다. 좀 중립적 표현을 넣는데요. 그래서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이런 문항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야당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가졌고 제일 많이 나왔던 응답이 개인 일탈이지만 조사는 필요하다. 이 응답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이번 YTN 조사를 보면 여당 쪽의 주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여야 간의 주장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조사 방식은 약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SBS 조사의 함의를 보면 개인 일탈로 보여지지만 적어도 조사는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게 이제 국민의 여론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어쨌든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냐 아니냐. 이 질문의 방식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은 검찰 수사에 대해 신뢰를 별로 못합니다. 그래서 의혹이 제기된 이슈에 대해서는 되게 특검으로 가자, 국정조사 하자 이런 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여야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는 얘기는 지난번 31일 날 운영위에서 여당이 상당히 졸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평가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좀 작동하지 않았나 하는 측면이 좀 있었고요. 또 이제 야당 쪽에서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가 이 조사 즈음에 좀 많이 불거졌기 때문에 그건 또 야당의 호재로 또 작동한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이슈보다도 자살 소동이 이루어질 때 손혜원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굉장히 핫하게 이슈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야당 쪽에 좀 더 호의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예, SNS에 올렸던 글들을 이제 자살 우려가 제기됐을 때 네. 지웠는데 그 내용들이 공개가 됐죠. 그렇죠. 언론에 대서특필되지 않았습니까? 예. 대표님께서 네. 보시기에는 운영위가 열린 이후에 신재민 그 자살 소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방금 이제 SBS 결과하고 YTN 결과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가장 많이 차지했던 개인 일탈이나 조사 필요 이게 42%였는데 예. 3분의 2 가량은 이 청와대 주장에 동의하는 쪽으로 옮겨갔고 3분의 1 가량이 이 야당이 주장하는 쪽으로 옮겨갔단 말이죠. 네. 예. 결국에는 굳이 이걸 갖고 분석을 해본다면 운영위 이 효과 때문에 3분의 2 정도는 당청에 유리한 결과로 지금 YTN 조사에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 당시에 운영위의 사실상 청문회 네. 화면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스포츠 경기에서 이제 뭐 실책 몇 장면이 경기를 좌우하는 것처럼 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 잘못된 팩트 체크가 안 된 정보들을 갖고 네. 언성을 높였다가 오히려 조국 수석이라든지 아니면 그 임종석 실장한테 이 좀 논리적인 반론을 받았단 말이죠.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본 진보층의 유권자들 또 젊은층의 유권자들이 이번 여론조사에 당청에 유리한 결과 쪽으로 응답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질문 방식에 네. 질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는 네.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외에 국정조사나 특검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 이런 워딩으로 이제 보기 항목을 넣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철저한 진상 규명 위에 이 말을 넣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당의 주장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걸 조금은 야당 쪽에서 조금 오차 범위 내 우세하다 이렇게 해석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뭐 참고로 문항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야당 쪽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예, 거죠. 검찰 조사 이외에도 네. 특검이나 국조 등이 필요하다라는 네. 항목 하나랑 그다음에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로 충분하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 둘을 쪽이죠. 물어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철저한 진상 조사에 통상적으로 네. 표를 던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야당의 주장이라서 그대로 담긴 했지만 철저한 진상 규명이라는 워딩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워딩이기 때문에 예. 여론조사에 있어서 당연히 이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워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제 앞섰다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팽팽한 결과이기 때문에 예. 지금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뭐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 도입이 이 정도 여론 갖고는 도입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탄력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성향이나 연령대별로는 어떤 응답들이 어떻게 갈렸습니까? 네, 그 이제 보역 갈등 그대로 반영이 된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대였습니다. 네. 30, 40대는 이제 반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서 네. 역시 민주당 지지층의 그런 우세적인 여론을 반영이 됐는데요. 5, 60대는 이제 찬성이 높았죠. 근데 20대가 30, 40대와는 다르게 50대, 네. 60대 비슷한 여론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물론 이제 격차는 5, 60대보다는 적긴 합니다만 찬성 의견이 10%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보수층하고 중도층, 진보층을 나눠서 본다라고 하면 보수층이 찬성이 64.7%로 5, 60대 의견과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예, 중도층은 43.8 대 45.8로 그게 뭐 통상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보역 그렇죠. 대결.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저희 20대가 그 찬성이 좀 우세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학생층만 따로 떼어놓고 보니까 학생에서는 56.7 무려 찬성이 더 높아집니다. 예. 그게 특징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당 지지층의 결속력이 네. 민주당 지지층의 결속력보다는 훨씬 높더라. 이게 좀 네. 확인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한국당 지지층은 찬성 의견이 78.9%로 나왔는데 예. 민주당 지지층의 반대 여론은 62.7%로 예. 한국당 지지층이 한 16%포인트 정도 결속력이 더 높았고요. 예. 지역 간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네. 아까 보역 간의 갈등은 컸지만 네. 영남권이나 호남권이나 입장이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 예. 그게 좀 특징적이었던. 뭐 보통 저희가 표심을 가르는 네. 민감한 사안인 경우에 충청 여론 보지 않습니까? 네. 충청, 수도권, 네네. 그리고 또 중도층. 네. 이쪽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대전 충청 같은 경우는 이제 41대 45 정도로 예. 반대 의견이 소폭 높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43.7대 42.5로 굉장히 팽팽하게 나타났는데요. 대전, 충청, 세종도 사실 뭐 4%포인트, 5%포인트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오차 범위가 좀 더 커지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뭐 이쪽은 보수성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거나 과반에 육박하는 정도로 나타났고요. 나머지 지역은 뭐 비슷한 수준으로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 정도 여론 가지고 국정조사나 특검을 관철하기 어려울 거라고 전망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게 되면 혹시 역풍도 불 수 있습니까? 뭐 역풍이 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뭐 또 다른 이슈, 뭐 신재민 이제 사건도 나타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전 뉴스 보니까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앞서 운영위원회 결과 때문에 또 이 여론조사 결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이제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죠. 어쩔 수 없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아무튼 판정석으로 끝났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 사안으로 국정 동력을 뭐 이룰 수는 없다 이런 각오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청와대가 1년에 뭐 인사 또 여러 가지 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매몰되는 것을 원치는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을 좀 내다보면요. 어쨌든 새로운 폭로가 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으로는 압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나 특검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여론의 반전을 이루려면 무슨 새로운 폭로가 이루어지거나 지금 이제 검찰 수사 세 번째 오늘 조사받지 않았습니까? 김태우 씨가? 연기했습니다. 9일로. 아, 연기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1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월 초에 그 설이 있기 때문에 1월 말까지 여론으로 뭔가를 그 반전을 시켜야 하거든요. 굉장히 찬성 여론이 국정원이나 특검에 대해 높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벌써 청와대 인사 발표, 그다음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소식들이 이어지고요. 또 11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출두 뭐 이런 것들이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 김태우 이슈가 굉장히 앞으로도 지속될지 아니면 좀 꺼질지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폭로가 있거나 여론의 반전이 없으면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새로운 이슈가 생겨나게 될지 어떤 변화가 생길지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도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조사 때는 부정평가가 49.7%, 긍정이 45.9%였는데 1월 첫째 주 이번 조사 결과 긍정이 46.4%로 조금 올랐고요. 부정은 48.2%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죠. 긍정평가에 영향을 미친 그런 요소는 뭐가 있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신년사 있었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도 있었고 또 거기에 이제 화답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곧 임박하고 있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의 여론이 반영이 된 측면도 있고요. 또 계속 얘기 나오는 거지만 이제 국회 운영위에 조국 수석이 출석하면서 판정승을 거둔 문제 이런 부분도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다만 이제 주 후반에는 조금 그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 신재민 전 수사관의 여러 가지 논란, 청와대 국채 발행 압력 및 민간 인사 개입 주장과 관련된 보도도 있었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주 후반에 좀 하락세를 보여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 월 그리고 수요일까지는 이어지면서 긍정평가가 이제 부정평가를 좀 앞섰는데요. 주 후반에 다시 이 악재가 터지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또 다시 앞서면서 주간 집계는 2주 연속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긍정이 부정을 앞서는 수요일까지 일간 조사도 있었군요. 월화수는 좀 완만하게 계속 상승하다가 목금에서 좀 꺾인 거죠. 지금 그렇게 보여지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재민 논란이 신재민 이슈, 그다음에 이제 주휴수당 관련해서 그 개정안, 최저임금 개정안 포함시키는 거와 관련해서 자영업에서 자영업자들이 좀 민감하게 반영한 거, 또 최근에 이제 주가들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 장성 관련해서 그 청와대 문서 분실 뭐 이런 것들이 악재 요인으로 보여지고요. 긍정적인 포인트는 저는 제일 큰 거는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력한다는 이미지 이거를 연말 연초에 집중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혁신 성장, 경제 활력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 문제하고 운영위에서 어쨌든 민간인 사찰이라는 의혹을 불식시킨 지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었다. 그다음에 김정은 신년사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연령, 지역, 성향 또 직업
특별 지지도에서는 어떤 특이점이 있었습니까? 뭐 이번 주 좀 약세를 보인 계층이 이제 20대하고 학생층 뭐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주 후반에 좀 빠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영남권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이제 오히려 조금 그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쉬운 대목. 청와대에서 아쉬운 대목은 20대에서 여전히 부정평가가 오차범위내긴 합니다만 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50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로 떨어진 가장 큰 그 영향을 미친 연령대인데 50대가 60대 이상과 마찬가지로 부정평가가 50% 중반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사실 뭐 지지도라는 게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다 그렇습니다. 포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번 주에 또 조사될 결과에는 어떤 사안이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까 이제 올해 이번 주에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좀 많아요. 특히 이제 제일 큰 거는 저는 대통령의 그 신년 기자회견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날 왜냐하면 기자들도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을 많이 할 것 같고 각본 없는 드라마 아닙니까? 대통령이 직접 사회를 보시면서 직접 답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미칠지 이게 제일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일로 예정돼 있는 청와대 인적 쇄신 어느 쪽도 포기고 과연 국민들한테 기대감을 심어줄 만한 인사들로 포진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관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은 어떤 뉴스들이 이번 주에 그 대통령 국정수행 저는 이제 청와대 그 인사 개편 문제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거 정부에서는 하마평에 올랐던 분들이 보도가 되면은 또 갑자기 변경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뭐 문재인 정부는 뭐 그다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상대로 임명이 된다고 하면 최근까지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과도하게 쏠린 관심도가 좀 이제 바뀌면서 어떤 분위기 쇄신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최저임금 문제는 그 노동계 반발이 벌써부터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말씀하셨고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제 소환 관련해서 조국 수석이 이제 이번 인사 개편에는 포함되지 않는 측면이 바로 이제 이 사법개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 이 부분도 청와대에서는 조금 관심을 갖고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 하나 빼먹었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 군에서 국방부가 용어를 좀 변경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종교적 신앙에 따른 뭐 병역 거부자 이렇게 완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앵커께서는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까 여론에? 일단은 젊은 층에게는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또 보수층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 국정 지지도에는 긍정적으로 작동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좀 그렇게 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20대 남성이 많이 빠진 측면이 뭐 젠더 문제도 있지만 군 문제 때문이었다고 보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더 뉴스 의뢰로 지금 오늘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 이 부분 결과를 알려드리면 보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표현을 정부에서 수정한 것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조사 결과는 내일 이 시간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이번 주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죠. 먼저 오늘 오후에 발표될 예정인, 물론 뭐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만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안 발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저거는 아마 이제 보수층이나 중도층에서는 오히려 약간 그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 약간 지지하는 쪽이 많을 것 같고요. 그 요구가 반영된 거니까요. 그렇죠. 약간 이제 얘기하려면 구간을 좀 정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그러면 아무래도 상승폭이 좀 제한적일 겁니다. 근데 이제 진보층에서는 약간 반발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중도층이나 보수층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합쳐지면 전반적으로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저 이슈만 가지고 오르진 않을 텐데 저거는 이제 긍정적인 하나의 포인트는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나왔던 게 또 이 청와대 개편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작용할까요? 지금 이제 청와대 개편안이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으로 노영민 주중대사 그리고 한병도 수석 다음으로 이제 강기정 전 의원 그리고 윤영찬 수석 다음으로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그 노영민 주중대사는 이제 국회의원을 또 오래 했던 분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임종석 실장이 사실 그 동안에 잘 그 실장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왕 실장이라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이번 운영위원회에 나가서 잘 대응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반등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아무튼 과도한 그 관심의 대상이 됐던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었을 텐데 노영민 주중대사가 만약 임명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면에서는 좀 안정감 있게 청와대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림자 실장이 사실 어울리는 측면이 맞는데 노영민 전 의원 또 그 노영민 현 대사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적합한 인물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과거에 이제 약간 구설수 있는 것들이 그 노영민 비서실장 아직은 내정자가 아닌데 만약 발표가 된다면 그리고 강기정 전 의원도 약간 국회에서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정을 좀 쇄신하고 제대로 좀 이끌어달라, 개혁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유심히 살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노영민 지금 주중대사 같은 경우는 2012년 대선 이후로 그때 이제 선거 때 대선 당시에 비서실장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문재인 캠프의 좌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측근이라 볼 수 있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최근에 이제 기강회의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아지는데 그런 측면을 조기에 다잡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대표님, 이게 이제 인적 쇄신이라는 것도 용어 자체에 좀 긍정적인 표현이 의미가 내포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뭔가 소통한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사실 그동안에 혹은 이제 보수 야당에서 교체하라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과거 정부 때처럼 장관이라든지 또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교체가 되면 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기대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무수석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내년에 정무수석의 역할은 대화 관계를 좀 회복하는 것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적폐라든가 생활 적폐라든가 개혁의 과제들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강단 있게 좀 밀고 나가서 뭔가 성과를 내달라 이 요구가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강기정 전 의원이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런데 생각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정무수석은 눈에 잘 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앞으로 역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목도가 높은 분이 조국 민정수석인데 이분은 이제 교체 안 되는 쪽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조국 수석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실제 그 사법적폐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 재판을 나도 받을 수 있다, 당사자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조국 수석에 대한 신뢰도는 꽤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사법적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조국 수석의 거취를 논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당장의 교체 여론은 높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야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석이 유임됐을 때 어떤 뭐 여론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뭐 조국 수석은 뭐 이번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생각보다는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호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경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리고 사법개혁에 대해서 기대감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뉴스 세 번째로 이제 오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공약이었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 부분도 관심사 저는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대선 공약에 대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대선 공약은 국민과의 중요한 약속이므로 계속 추진을 해야 한다. 어떻게든 추진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실에 맞게 만약에 그게 타당성이 없다면 얼마든지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대목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후자 쪽이 거의 7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선 공약이 꼼꼼하게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에 안 맞으면 빨리 수정 보완해라. 이게 이제 국민 다수의 요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광화문 대통령은 광화문 집무실 옮기는 것은 그동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큰 거지 막상 옮기려고 한다면 경호 문제도 있지만 막대한 예산 문제도 있고 쉽지 않은 문제라고 국민들이 이미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언제 어떻게 발표할 거냐의 문제만 남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공개됐는데 대통령께서 어떤 이야기 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공약을 파기한 건 분명히 사과할 내용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러나 안에 있으면서도 소통을 어떻게 강화하겠다, 대국민 소통을 이런 정도의 어떤 개선안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포기가 아니라 일단 뭐 연기 정도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죠. 아,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임기 내에 어려울 거고요. 이게 세종시로 나중에 국회, 청와대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면 광화문으로 옮기는 문제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매년 있습니다만 네. 거기서 이번은 뭔가 이제 약속된 게 없이 토론 방식으로 또 네. 대통령 사회까지 본다고 하니까 뭔가 의외에 네. 대통령이 곤혹스러워질 만한 그런 질문 있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자유롭게 했지만 보수 야당이라든지 보수 유권자들은 각본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의구심을 제기했고 의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오갈 텐데 그 과정에서 보수 매체 기자들이 곤혹스러운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기간 동안 준비를 많이 할 것 같고요. 이제 방점은 경제에 찍힐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광화문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공약 파기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을까, 뭐 송구스럽다는 표현이라든지 죄송하다는 표현으로 사과하지 않을까 싶고요. 방점을 경제에 찍고 지난번 그 신년 인사에서도 20여 차례 경제 얘기를 했는데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노동계들을 설득하는 문제들 뭐 많이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사안들을 다 종합했을 때 뭐 이런 전망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한 주는 어떨까요? 지지도가? 이번 주는 7일, 8일, 10일, 11일 조금 전 화면으로 보셨던 4가지 사안과 관련해서 뭐 한두 가지 사안은 지지층이 빠지고 뭐 유입되고 이런 이제 좀 횡보하는 요인들이고요. 이제 청와대 개편 발표라든지 신년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잘하면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소폭 앞서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기강회의, 청와대 기강회의 이런 문제가 계속 보도되고 있는 이건 분명히 악재고요. 나머지 아까 신년 기자회견이라든가 인사발표, 양승태, 대법원장 소환 문제, 그다음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뭔가 일정이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는 긍정적 이슈로 보여지고요. 아까 최저임금 관련된 이런 구간 새로 설정하는 문제는 중립적 이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긍정적 이슈가 좀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번 조사에서 사실 한국당 지지율이 좀 빠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국당 지지 하락 이유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 건 관련해서 이순자 여사의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주의 아버지다. 그렇죠. 민주주의 아버지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이 입장을 안 냈거든요. 부부 사이의 대화 정도라고 치부했죠.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당이 좀 바뀌었나 이런 걸 좀 듣고 싶었던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묵묵부답한 것이 한국당한테는 좀 악재였다. 그리고 운영위에서 졸전을 벌이는 문제, 또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좀 두둔하는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것으로, 또 미흡한 건 미흡한 것대로, 또 이제 정부 여당이 예를 들면 기재부를 고발한다든가 이런 거는 도가 지나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균형감 있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쪽 편만 든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호재를 잡은 듯이 그렇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 보시는 거군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봄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같이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
나의 인생 푸른 오늘로 422일째 고공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들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어렵게 시작된 노사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더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한 겁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인텍 노동자 2명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75m 굴뚝위. 하루에 2번씩 음식과 물을 전달하던 줄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굴뚝위에서 고공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들은 음식은 물론 물과 최소한의 난방용품까지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종교계의 중재로 고공농성 411일 만에 시작된 사측과의 교섭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겁니다. 오랜 고공농성 탓에 몸무게는 이미 50kg까지 떨어진 상황. 시민사회단체가 눈물로 단식 중단을 호소했지만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빨리 내려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앞으로 그런 이야기 하려면 전화하지 말라고, 노동자들이 결정한 것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인텍 노조는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공개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파인텍의 모회사인 스타플렉스의 김세곤 대표를 고용승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 대표에 대한 긴급 청문회 개최를 국회에 촉구하고 고용노동부엔 특별 근로감독관을 파인텍에 파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의 사항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 승리해서 위에 있는 노동지가 내려오기를 바라면서 투쟁해 가겠습니다. 공동행동 측은 조만간 의료진과 함께 굴뚝위로 올라가 이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단식 중단을 거듭 설득할 예정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정당이 설치한 천막과 텐트를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이 진행됐습니다. 제주시청 공무원 200여 명은 오늘 낮 1시부터 천막 2동과 텐트 1동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등 50여 명과 공무원 사이에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천막이 철거된 장소는 오는 29일까지 집회가 신고됐고 보행에 지장이 없던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소상공인 기본법을 올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야 5당 대표는 오늘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할애식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당 대표에게 소상공인 기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하겠다면서 소상공인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도록 기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한국당이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일 먼저 발의했다면서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등 걱정이 많을 텐데 기본법이 통과되면 그나마 위안과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6.15 공동선언 실천위원회가 오는 30일에서 31일 금강산에서 새해맞이 공동행사를 개최합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는 지난 5일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에 이번 행사 날짜를 30일에서 31일로 하면 좋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이현희 남측위 대변인은 남측위가 여러 유관단체와 협의를 통해 먼저 제안한 내용으로 북측위가 동의해 옴에 따라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1일 무역전쟁의 잠정적 휴전에 합의한 뒤 처음으로 오늘 오전 베이징에서 차관급 대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청년보는 중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쯤 미국 무역대표단이 탄 차량이 중국 상무부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단장으로 그레그 다우드 미국 무역대표부 농업부문 협상대표와 데이비드 멜페스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포함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등에서 부부장급들이 총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의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불균형 해소와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관행 철폐 등을 중국에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하면서 80대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31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충남 서천에 사는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뒤 도주하다가 그제 인천에서 80살 B씨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한다는 정부 개편안 발표가 곧 시작됩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30년 전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당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용과 경제 상황은 그 당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지급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파급 효과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30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노사 간 의견 차이만 부각시키고 있는 현재의 결정체계를 개편하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TF를 구성하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합의 또는 표결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3자위원회 방식입니다. 3자위원회 방식은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공익위원 참여로 효율적인 심의를 하고 임금지급 당사자인 노사 참여를 통해 노동시장 상황에 맞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의 최초 제시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어 처음부터 노사교섭 과정식의 극심한 갈등이 노정되었습니다. 즉 노사의 최초 제시안이 0%대 79.2% 인상 등 격차가 너무 커서 본격적인 논의에 이르기까지 소모적인 논쟁만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실제 이제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한 32회 중 표결 없이 노사 공합의에 의해 결정된 경우는 7회에 불과했고 표결한 25회 중에서도 노사 모두 참석한 경우는 8회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심의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결정 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난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공익위원이 각각 추천한 18명의 전문가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동 TF는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논의를 진행하면서 노사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TF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논의하였으나 의결에 이르지는 못하고 TF 권고안과 그 논의 결과를 정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편 논의 초안은 TF 권고안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위원회 구성과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위한 일부 세부 방안은 ILO 최저임금 결정 협약, 외국의 최저임금 제도를 참고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개편 논의 초안의 핵심은 첫째, ILO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추가 보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보장과 고용 경제 상황이 보다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결정 기준을 토대로 통계 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공익위원회 추천에 있어서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먼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보완하여 근로자의 생활 보장과 고용 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생활 보장과 고용 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안으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추가 보완하여 합리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노동 분배율 등입니다. 그런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국회에서 경제 성장률, 물가 인상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 기준에 추가한 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생활 안정 측면과 경제 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한 ILO 최저임금 결정 협약 등을 반영하여 고용 수준, 경제 상황, 사회보장 급여 현황 등을 결정 기준에 명시적으로 추가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할 전문가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 선정은 노사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게 됩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될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새롭게 추가 보완될 결정 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 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이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하듯이 진행되어 온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ILO 협약의 취지대로 노사 참여가 보장되기 때문에 공정성도 담보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에 있어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 또는 노사와 추천권을 공유합니다.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상하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되 구간설정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전체 숫자는 15명 또는 21명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TF 안에서도 위원회 인원수를 축소 조정하도록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천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던 공익위원회에 대해서는 국회가 일정 규모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 또는 노사단체가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권과 순차 배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이 현재 노동시장 참여 주체인 노사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참여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결정위원회의 근로자 사용자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사용자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현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결정 기준들이 보완되고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커짐과 함께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을 정부가 단독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나 노사와 공유한다면 그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은 상당 부분 감소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그간에는 최저임금 심의 시에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운영되어 왔기에 위원들이 현장에서의 최저임금 영향 또는 체감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으나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의 기능도 더욱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여 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해 이번 주 1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하여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정체계 개편 논의 대안 등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1월 21일부터 1월 30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국민 여러분께서 수긍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 최저임금 법령이 시행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임금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상여금 지급 주기 변경 등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자율 시정 기간을 운영한다는 것을 지난번에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장에선 노사 합의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노사가 함께 고민을 해 나가면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임금 체계 개편을 실시한 사례들을 소개하여 현장의 임금 체계 개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최저임금 법령을 통해 현장에서 임금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제도적인 측면에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수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전문가, 노사,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단상을 정비하겠습니다. 우리 배석하실 수 있나요? 자, 지금부터 그럼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을 하면 이렇게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입니다. 우선 좀 많이 고민해가지고 개편안 만들어 오신 것 같은데 질문 한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차 배제 방식 같은 경우는 몇 명 내게 할지도 궁금하지만 일단 이게 지금 중노위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노사에서 번갈아가면서 기피 인물 지정하다 보면은 이해관계 없는 어떤 전문가들은 쭉 빠지고 이렇게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학자들 위주로 남아서 전문성이 떨어질 거라는 비판이 항상 중노위에도 제기되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전문성 담보할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도 개선 TF 권고안이 많이 반영됐는데 다른 점은 국회 추천권 주는 방안이 새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F에서는 국회를 낄 경우에 민주적 정당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정치적 상황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개입 배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다수였는데 TF안과 다르게 국회 개입을 넣은 이유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이제 전문가 인선 관련해서 노동계에서 직접 당사자 배제한다면서 많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거를 추천권 주거나 의견을 듣는 정도로 이런 좀 반발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아니라면은 추가 대책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첫째, 순차 배제 방식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위원회에서 사용해온 방식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쭉 운영을 해오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작용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 구간설정위원회에다가 최저임금위원회 이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풀이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의 경우에도 자신이 그 보는 관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 배제 방식을 하게 되면 극단적인 시각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배제하고 그렇지 않은 조금 더 중도적인 입장의 전문가들이 로 구성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는 그런 효과이고요. 두 번째, 국회 추천권의 경우에 2017년도에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 TF에서는 국회 추천권은 정치적인 문제 또는 시일이 많이 걸린다라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만 2년 전과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공익위원들의 공정성이 훨씬 더 지금 중요한 테마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회 추천권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 또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는 정부 방안 발표 들으셨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최저임금위가 결정하던 것을 구간설정위와 결정위 두 단계로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전문가들이 구간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결정위에서 노사,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에 노동계에서 구간설정위에서 배제된다, 이런 것이 반발 사유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구간설정위 위원들을 노사 추천 또는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하겠다고 했고,
결정위원회 공익위원도 기존의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포기하고 국회 또는 노사와 함께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내용은 최저임금 TF 제안을 토대로 국제노동기구 ILO의 관련 협약과 외국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알아보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질이 탁하다고 합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내일까지 전국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얼마나 올랐습니까?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0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3배에서 4배가량 높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광주, 부산과 울산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전북 익산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퇴근길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지겠고요. 내일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 서해안과 호남, 그리고 제주도는 오후부터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5도, 부산 1도, 울릉도도 1도로 예상되고요. 평양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0도, 부산 8도, 금강산 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 추위는 하루 정도 이어진 뒤 주 후반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비교적 온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입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